예, 반갑습니다. 예,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이야기를 하면서 형식주의 모더니즘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 아방가르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형식주의 모더니즘을 말하면서 하버마스의 현대 미완성의 기획을 이야기하면서 하버마스가 현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하버마스가 현대의 한 특징을 예술의 자율성으로 들었다는 것, 그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칸트로부터 이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칸트 미학에서 말하는 취미 판단, 그리고 칸트 미학에서 무관심적인 것의 그런 토대를 말씀드리고,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 이 칸트 미학에서 중요한, 그리고 여기는 적진 안 했지만 이 칸트의 공통감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식주의 모더니즘이 예술을 위한 예술, 유미주의 변형태로 이렇게 귀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예술을 위한 예술의 주창자 고티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 유미주의가 19세기 후반 형식주의 모더니즘 운동의 바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형식주의는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태제의 바탕을 두고 이 모리스 드니가 회활한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한 질서에 따라 배열된 색채로 뒤덮인 평평한 표면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형식주의의 이 중요한 태제를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브 벨이나 로저 프라이가 이 만해 고갱 세잔의 회화를 옹호하는 비평을 쓰면서 20세기 형식주의 미학이 성립되고, 그리고 그린버그가 이제 회화란 내용을 전염병처럼 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른바 이 그린버그는 이 순수한 시각성을 지향하는 모더니즘의 부류를 말을 하면서 이제 마네의 작품이 회화의 평면성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선언한다는 점에서 바로 최초의 모더니즘 회화가 되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번에는 이 형식주의 모더니즘이 조선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다시 선전과 국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여기 PPT에 놓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버그는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이렇게 아방가르드를 모더니즘 미술과 동일시하면서 그 특징을 형식주의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린버그는 이 현대 예술을 아방가르드라고 포착하면서 이 아방가르드란 내용과 무관한 형식, 새로운 기교에 천착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견해는 이 포지올리의 아방가르드 이론에서 나타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를 새로운 형식의 창안에서 포착하면서 아방가르드를 모더니즘과 동일시하는 그린버그의 견해는 바로 포지올리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린버그는 이 모더니즘 미술이 주제보다는 형식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재현을 포기하면서도 여전히 주제에 바탕을 둔 내용성을 추구하거나 삶과 예술의 분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팝아트 등을 아방가르드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착한다면은 아방가르드는 단지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기법을 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더니즘과 차별성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그린버그의 이 아방가르드 이론, 모더니즘 이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또 한 명의 20세기의 유명한 미학이론가가 곧 나오겠지만 그가 페터 비르그입니다.
이러한 형식주의 모더니즘은 해와 조각에 대한 협소한 생각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호소하는 형식주의 예술 감상은 모호한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모더니즘은 형식에 강박적으로 매달려 결국 주체, 즉 내용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모더니즘에서 삶과 예술은 분리되고 예술은 자신의 제도 속에서만 통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주의 모더니즘에 저항하는 전위적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 다다 뒤상입니다. 뒤상은 이 그림 제목이 뭡니까? 셈이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 그리고 미래파 이 작품 속에 속도를 집어넣은 미래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구성주의 등등의 이른바 전위적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특히 뒤상의 레디메이드입니다. 이 뒤상은 레디메이드라는 용어를 만드는데 그는 일상적이고 종종 대량 생산되는 물건, 즉 거기에다가 서명이나 전시를 하는 것 외에는 예술가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또는 전혀 없는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의 예술 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려 시도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말 그대로 병 건조대입니다. 병을 이렇게 거꾸로 꼽아서 병을 말리는 병 건조대인데 여기는 이것을 어떠한 것도 덧붙이지 않은 레디메이드 운에이디드 그리고 이것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다가 자전거 바퀴를 붙여놓은 것이죠. 이런 것을 레디메이드 에이디드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파리에서 병거리와 자전거 바퀴를 시작으로 이러한 작업을 제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작품은 레디메이드의 두 가지 유명한 레디메이드 비보조 및 레디메이드 보조의 예를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레디메이드가 이 예술사에서 어떠한 큰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자, 고대에서는 이 전체 예술이라는 것은 크게 시음악 무용입니다. 시음악 무용과 해와 조각 건축으로 나뉘는데 시음악 무용은 그것을 주재하는 여신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의 초기적 형태는 종교적 의식이나 축제에 관련되어서 발전된 코레아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영감적 요소, 즉 마술적 힘을 가진 것이죠. 예술가는 단적으로 제사장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무당이며 그들은 타라 상태에서 신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와 조각 건축이 지금 말하는 이 현대의 시각 예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시각 예술이 바로 이 아트라는 말의 그 어원인 테크네입니다. 이 테크네는 원래 인간의 제작 활동 일반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주재하는 여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각 예술은 영감의 소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해와 조각 건축은 테크네이고 이 테크네란 말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그게 파인 아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인 아트가 되는 것은 이 테크네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연에 의해서 제공된 진료를 이용한 활동이어야 하죠. 그 다음 그리고 이 숙련된 기술에 입각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술가 자신의 작업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물론 여기에는 아직 영감의 요소 들어가지 않지만 후로 넘어오게 되면 예술가의 창의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더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그 요소를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요소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예술 작품이 어떤 것을 예술 작품이 되게 만드는가 하는 근원적인 그 이 세 가지 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레디메이드입니다. 즉, 이 레디메이드는 어떻습니까? 이 변기는 남자 소변기, 공장에서 만들어진 남자 소변기에 그가 사인을 하고 그냥 전시장에 갖다 놓은 분이죠. 자연에 있는 진료를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예술가의 어떤 숙련된 기술도 필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술가 스스로가 어떤 자신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 예술사에서 가장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 되고 되지 않고에 대한 가장 도발적인 질문이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예술계에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뉴욕 어느 이 미술관에서 단돈 $5면 주면 누구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듣고 그가 이것을 차마 자기 이름을 적지는 못하고 여기서 알무트라고 적었죠. 알무트라고 적고 이때 알무트도 실제로는 저 알은 뭐 리차드 로버트 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트는 이 무트란 이 용어 안에는 멍청이라는 뜻이 있다는 그런 말을 어느 비평가 하는데 나중에 또 이 디상은 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작품을 뚝 전시를 하니 저기 전시관 측에서 너무나 황당하겠죠. 그걸 일단 받긴 받았는데 전시를 하지 않고 커튼으로 가려두었습니다. 전시를 못하게 한 거죠. 그 나중에 이 사진가가 알프레드 슈테글리츠라는 사진가가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뒤상에서 만들어진 세밀한 작품이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실제로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아방가르드 작품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단토의 예술의 종말까지 이어지겠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레디메이드의 기능에 대한 뒤상의 설명은 레디메이드가 예술가에 의해 선택되고 예술이라고 선언된 대상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레디메이드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지만 거기에 예술가 선택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더 기발한 작품들이 또 나올 텐데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터 비르그입니다. 이 페터 비르그는 아방가르드에 대한 그린버그의 관점과 달리 이 아방가르드가 이 유미주의 또는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 정점에 달하는 이 예술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형식주의 모더니즘에 의해 초래된 예술과 실생활의 분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광의의 아방가르드와 구별하기 위해 역사적 아방가르드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이제 이 독일에서는 나치가 등장하고 그래서 형식주의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미술들이 다 탄압을 받고 그리고 소련에서는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또 전체 미술의 줄을 형성하면서 이제 이 모더니즘이나 아방가르드가 실제로는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1945년 이후에 이 북미를 중심으로 다시 등장한 예전의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그런 방식을 다시 이끌어내는 그러한 흐름들을 네오 아방가르드라 합니다. 그 네오 아방가르드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페터 비르그는 이들을 역사적 아방가르드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아방가르드 운동이 유미주의에 의해 전형적으로 도달된 자율적 예술의 발전 단계에 화답하는 한에서 그것은 모더니즘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예술 제도를 문제 삼는 한에서 그것은 모더니즘과 단절한데 그러니 이 예술 제도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예술 제도란 건 뭡니까? 어떤 것을 예술 작품이라 만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틀이겠죠. 예술가 또는 딜러 또는 화랑 또는 그것을 감상하는 감상자 이들이 볼 때 어떤 것을 예술 작품이라 만들어주는 그 예술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들만의 그러한 리그를 문제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모더니즘과 단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르그가 역사적 아방가르드를 모더니즘에 화답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모더니즘과 단절하는 측면에서 찾는다는 점이죠. 이렇게 본다면 단지 새로운 것이라는 카테고리는 역사적 아방가르드 운동의 특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작품들은 과거의 기법들을
그대로 도입도 합니다. 그리고 형식주의 모더니즘은 단지 형식상의 새로움이죠. 단지 형식상의 새로움은 뭐였습니까? 과거의 예술작품들이 재현의 원리에 매여 있다면 이것들은 무조건 재현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현을 포기하는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원리는 나중에 페터 비르그가 다시 한번 2014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이 아방가르드 이론을 옹호하는 그런 책을 2014년에 쓰고 얼마 안 있다가 2017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가 이 아방가르드 특히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원리를 두 가지로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예술 제도에 대한 공격입니다. 어떤 것을 예술 작품이고 아니게 만드는 그 기준을 만들어내는 예술 제도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전체 삶의 혁명적 변화죠. 이것이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원리라고는 여전히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20세기 초 모더니즘이 삶과 분리되면서 제도 속으로 흡인되어 가는 것을 비판하죠. 그래서 이것을 광의 아방가르드와 구별하기 위해 역사적 아방가르드라고 부르고 20세기 초반 모더니즘 즉 고전적 모더니즘은 이렇게 형식주의 모더니즘과 역사적 아방가르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페터 비르그는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실패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역사적 아방가르드 운동은 자율적 예술, 즉 예술과 삶이 유리되는 것을 지향하여 예술을 실생활과 결합시킨다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형식주의 모더니즘을 통해 예술은 제도화되고 자본의 요구에 종속되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술과 삶의 분리를 지향한다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은 오히려 오락문학과 상품 미학이라는 그릇된 지향 형태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본래 유럽의 아방가르드 운동은 시민사회 속의 예술의 상태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게 뭡니까? 원래 모더니즘 운동에서 특히 모리스 드니가 특히 예술을 위한 예술을 말할 때 그건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예술은 어떠한 설모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모리스 드니는 실제로는 신흥 부르주아지의 새로운 신미관을 대표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가 이른바 마드모아젤 모팽, 이 모팽양 서문에서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예술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에서도 설모가 없어야 한다. 한 집안에서 가장 유용한 곳은 바로 화장실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그 어떤 곳에서도 설모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신흥 부르주아지가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른바 전근대에서 예술을 주로 향유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귀족이나 왕족이겠죠. 그들은 어떻게 예술을 향유합니까? 예컨대 이제 궁정화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루이스 다비드라 한다면 자크 루이 다비드 같은 사람은 초기에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파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 나중에 그는 나폴레옹 1세의 치적을 이른바 치하하는 나폴레옹을 아주 뛰어난 영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죠. 그럼 이때 그림이라는 것은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중들에게 지배계급의 세계관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술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목적으로부터 모든 예술들을 다 벗어나게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는 것이죠. 이때 실은 부르주아지의 이런 새로운 신미가는 그럼 진보적입니까? 오히려 반동적입니까? 진보적이죠. 오히려 과거의 지배 세력으로부터 예술을 떼어내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죠. 그때만큼은 예술은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형식주의 미술운동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이것은 실제로는 실생활과 구분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 여러 가지도 많은 이 비평적 입장과 많은 논쟁이 가해져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그림을 본다면 이 마티스가 그린 마담 마티스입니다. 흔히 초록색 띠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경이나 후경이 전혀 없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색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이 마티스의 이 부인인데 이건 모자를 쓴 마티스 부인입니다. 왜 마티스가 자기 아내 그림을 그리면서 아내가 모자를 선 그림을 많이 그렸냐 하면 보니까 지금 이 그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현대미술의 특징인 형태와 색채의 자유로운 구성입니다. 원래 사물이 가지고 있던 형태나 색채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주관적인 색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그림은 재현적입니까? 비재현적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비재현적이죠. 실제로 같은 곳에서도 자기 아내의 얼굴 색을 이거 무슨 색입니까? 살구색. 살색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 왼쪽은 이렇게 좀 더 녹색을 집어넣어버리고 목도 요쪽 요색이고 같은 얼굴에서 전혀 다른 색을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모자를 쓴 자기 아내를 그리면서도 색이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모든 얼굴 하나에 여러 색이 동시에 등장하죠. 그런데 자기 아내의 얼굴을 그리면서 특히 모자를 쓴 얼굴을 많이 그린 것은 저런 그림을 그리니 그 이전에 재현의 원리에 익숙해서 이른바 아주 깨끗하게 반듯하게 잘 그려진 그런 그림을 보는 이런 관객들에게 이런 그림은 어떻습니까? 너무 낯설고 난해하겠죠.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겠죠.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고프겠죠.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마누라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되죠. 자기 숙모가 하는 가게에서 모자를 만들어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를 많이 만들죠. 자, 그런데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저렇게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여자가 주장이 강하겠습니까? 안 강하겠습니까? 강하겠죠. 그러니 같은 룰에서도 이렇게 그려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건 어떻습니까? 전혀 원래 사물이 가지고 있던 색을 쓰지 않음으로써 원래 표현되는 대상의 내면적 본질을 더 잘 드러내죠. 그건 아마 색을 주관적인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내면적 상태를 잘 드러내겠죠. 자, 그런데 이 마티스는 나중에 나는 나의 그림이 어떤 사람이 돌아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편안한 휴식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이건 일단 다까지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강한 원색이죠.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이 마티스의 이런 강렬한 색,
제인의 원리를 전혀 벗어나는 색을 일반적인 관객들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니 실제로는 이 그림을 이해하는 자들은 몇몇 앞선 평론가들, 적어도 클레멘트 그린버그 같은 이런 평론가들이 아까 말했던 모리스 드니 같은 이런 평론가들만 이해하고 일반 관객들은 이 그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 예술 작품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통용되고 이 예술 작품은 현실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술과 실생활의 분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마티스 작품이 뛰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마티스 작품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형식주의 모더니즘이 도달한 이러한 예술과 실생활의 분리라는 이런 태제에 그 문제를 제기한 그 유명한 이론가가 바로 페트 비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유미주의에서 굳어버린 예술과 실생활의 분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이 페터 비르그가 이른바 이제 왜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유미주의를 거부하지만 유미주의의 한 본질적 요인을 넘겨받고 있다는 것이죠. 유미주의는 실생활로부터 유지했던 거리, 즉 실생활과 무관한 것을 작품의 내용으로 만들죠. 그래서 유미주의는 실생활과 전혀 설모가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부르주아적 실생활과 관계를 맺고 있죠. 따라서 유미주의는 유용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나온, 즉 한목적적으로 조직된 세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방가르드는 유미주의와 달리 예술로부터 새로운 실제 삶을 조직하려 하죠. 그리고 예술과 실생활의 거리를 지향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일어났던 시기에만 해도 역사적 진보주의 파토스를 얼마든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예술과 삶 사이의 거리는 결국 극복되지 못했고 예술에 대한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저항 자체가 예술로서 수용되어 제도화되어 버리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병 건조대에다가 설명을 하서 이걸 전시실에 보내는 그러한 이 뒤상의 반예술 작품 또는 반예술적 행위 자체가 예술 제도 속에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되어버린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다가 이후 예술과 삶 사이의 거리는 문화산업으로 인해 잘못 지향되었고 따라서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실패했습니다. 뒤상이 1913년 시리즈 작품들 이런 것들을 서명하여 미술 전시에 보냈을 때 그가 한 도발은 서명된 작품의 질보다 서명 자체가 더 중시되는 예술품 시장에 대한 도발이, 예술 제도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이란 개인적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조롱입니다. 여기는 예술가의 독창성, 예술가의 창의성 또는 원본성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뒤상의 이른바 예술계에 대한 도발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술계에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는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어버리면 그런 비판과 저항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발은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고 이제 어떤 예술가가 날로 연통해 서명을 하고 그것을 전시한다면 그 예술가는 결코 예술품 시장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예술품 시장 속에 자신을 편입시키고 있는 셈이 되죠. 그는 개인의 창조성에 대한 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새로운 창조적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아방가르드, 즉 전통적인 예술 범주를 파괴하려던 다다 주관적인 이방과 사회혁명을 조화시키려던 초현실주의 생산자에게 문화수단을 제공하려 했던 구성주의 등이 모두 영웅적으로 그리고 비극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 작품들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 나중에 다음에 또 살펴볼 기회가 오리라 생각하고 이걸 빨리 끝내고 21세기에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이 북미에서 미국에서 주로 다시 등장한 이 후기 모더니즘 그리고 그 속의 네오 아방가르드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술 제도에 대한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저항 자체가 제도 속으로 수용되어 버린 이상 네오 아방가르드의 저항의 제스처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다. 비러그에 따르면 저항의 표현이 되고자 한 그들의 요구가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연후 그들의 그러한 요구는 더 이상 견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러그는 실패한 역사적 아방가르드를 반복하는 네오 아방가르드는 자율적 예술 제도에 대한 아방가르드의 비판을 취소하는 것이며 자율적 예술을 긍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레디메이드와 콜라주가 표현주의적인 부르주아 미술가들과 유기적인 미술작품의 부르주아 원리들에 도전했다면 네오 레디메이드와 네오 콜라주는 이들 원리들을 포기시키고 반복을 통해 그것을 재통합한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다다가 청중과 시장 또한 공격했다면 네오 다다의 제스처는 관객들이 그러한 충격에 대해 준비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의 간지림을 목말라 함에 따라 그것들에 적응했다는 것이죠. 과거의 아방가르드의 향수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콕콕 건드려주는 것이지 이미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그런 저항 자체가 예술 제도 속으로 흡수되어서 더 이상 비판성이나 저항성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그러한 기법들을 새로 반복하는 네오 아방가르드 자체는 애초부터 그런 비판이나 저항성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러그에게는 네오 아방가르드에 의한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반복은 오로지 반미학을 예술적인 것으로 위반적인 것을 제도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뿐이다. 비러그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오 아방가르드란 저항의 정신이 사라진 사이비 아방가르드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페터 비러그의 이론에 크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부클러와 또 한 명이 더 이론가가 있는데 그 이론가들은 다시 페터 비러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첫 번째 네오 아방가르드까지는 비러그의 이런 비판과 주장이 옳다. 그러나 제2차 네오 아방가르드는 오히려 아방가르드의 정신을 다시 되살리는 이른바 할포스트가 대표적인 이론가인데 이 미국의 유명한 이 미술 이론 잡지 옥토버지에 주로 글을 쓰는 그런 이 이론가들인데 이 할포스트와 이 벤자민 부클로가 주로 이 페터 비러그의 아방가르드 이론을 비판하고 실제로 이 제2차 네오 아방가르드의 작품들에는 아주 현실 비판적이고 사회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작품이고 그리고 또 할포스트는 제2차 네오 아방가르드 작품에 와서는 실제로 그들은 이른바 지연된 아방가르드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내는 진정한 아방가르드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클러와 할포스터의 주장에 역시 이 페터 비러그는 그것은 현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론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 우리 이후에
그러한 아방가르드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작품이 생겨나는 것을 본다면 나에게도 기쁜 일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럼 어쨌든 아직까지 이 네오 아방가르드가 제 2차 네오 아방가르드가 정말 아방가르드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인지는 이론적으로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이 PPT에 넣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방가르드와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8년 이후에 68혁명 이후에 주로 등장했던 포스트 구조주의죠. 포스트 구조주의는 1970년대 이른바 문화예술에서 출현해서 미국의 예술평론 논증에서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미셀 푸코, 질 들레저, 자크 데리다, 장 미셀, 프랑스와 료타르 등등을 만나면서 이른바 철학, 사회과학 이론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포스트 구조주의입니다. 푸코, 들레저, 데리다, 료타르, 보드릴리아르 등이죠. 이들에 의해서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 바탕으로서 포스트 구조주의가 즉 확산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를 휩쓸어 가는 것이죠. 이들의 이론의 가장 큰 바탕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른바 누구? 이것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하이데거가 누구를 이들에게 소개시켜 줍니까? 니체의 그러한 반본질주의, 반토대주의 이론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철학적 바탕은 포스트 구조주의고 그 사회 경제적 발현 양태는 포스트 포도주의고 자, 이것도 실제 이야기 이걸 하나하나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의 좁은 문화 영역으로 좁혀진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부르고 그것의 실천 전략을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라 부릅니다. 자, 어쨌든 개별적인 것은 지금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둘을 이렇게 그 동일성과 차이를 비교를 해보자면 실존적 위기의식, 소외, 고립감, 모더니즘이 주로 언제 등장한 겁니까? 예술사적으로 모더니즘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무엇이 자본주의 모순이 가장 극도로 드러나던 산업혁명이 극도로 드러나서 자본주의가 아주 극도로 진전이 되고 그리고 이른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대립이 극한에 달하고 또 이러한 자본주의 모순이 그 모순을 한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니 뭘 해야 됩니까?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 시기에 이 모더니즘을 휩쓸었던 실존적 위기의식, 소외 고립감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1968년 이후에 이제 서구적 발전 전략에 대한 이런 회의가 일어나죠. 1968년 이후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납니까? 68혁명이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반전 운동이 크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젊은이들 사이에 서구의 발전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적 위기의식, 소외, 고립감 이 등등을 그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더니즘을 개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형식적 급진성입니다. 즉 형식적 급진성, 몽타주, 콜라주, 패러디, 페스티스입니다. 몽타주는 오래 붙여서 편집하는 기법, 콜라주는 서로 다른 그러한 재료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패러디는 과거의 작품을 그대로 뺏겨서 형식만 대체해버리는 그런 기법. 그 다음에 페스티스는 그대로 페스티스로 쓰기도 하고 혼성 모방으로 쓰기도 하죠. 페스티스는
여러 가지를 과거의 것을 여러 가지로 뒤섞여서 어느 것이 창작품인지 어느 것이 모방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오면 실제로는 창작인지 모방인지가 전혀 구분되지 않죠. 이러한 측면에서 몽타주, 콜라주, 패러디, 패스티시는 이미 모더니즘에서도 사용되던 기법인데 이것이 더욱더 급진적으로, 즉 더욱더 전위적으로 실험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점에서는 모더니즘을 더욱더 발전시킨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전히 모더니즘은 중심적이 있고 이른바 어떤 작품에서 하나의 주제가 있고 유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탈중심적이고 유기적 구성을 거부하고 임의적이고 유의성을 드러내는 것, 이런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구적 진보와 발전 신념이 붕괴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자표의 상실, 문화 무감각주의, 소재와 주제의 빈곤, 기법과 기교의 공공에 의해서 이른바 부닥친 이런 작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그런 모색으로 드러난 것이었죠. 그래서 이합합사는 그 특징을 불확정성, 대중주의 단편화, 재현 불가능성이라고, 그리고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특징을 확정 내립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로 비판하면서 모더니즘 이론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그러한 중요한 이론가인 프레드릭 제임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문화 대중주의, 상업적인 문화 대중주의, 고도기술 의존적, 표피적입니다. 즉 반해석학적, 반심청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탈중심주의입니다. 나중에 다시 다 볼 수 있겠죠. 탈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그리고 장르 해체다. 이건 나중에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그걸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 소설, 희곡, 영화. 자, 한국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입니다. 그들은 그 특징은 개방성, 자발성, 형식 파괴, 일상성, 유의성, 적응성, 분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황지우의 셔벌, 저거는 이제 글자가 안 적혀서 적지를 못했는데, 셔벌,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순경험 비어시죠. 이렇게 되죠. 그 시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쪽 빨아서 씹어주세요. 햇대봉봉 오렌지 주스 300원. 더욱 커졌습니다. 롯데 아이스콘 100원입니다. 뜨거운 가슴 타는 갈증 마시자 코카콜라. 오 멋있는 남자 캐주얼 슈즈 만나줄까 빼빼로네 SS 패션. 이것도 되게 오래됐죠. 한 30년 된 거겠죠. 아마 이게 10대 20대는 모를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바움가르트는 전통적으로 시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감성적 인식이랍니다. 그래서 완벽한 실현, 감성적 표상이 있고 분주한 음성이 존재하고 그를 통해서 표상의 연쇄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가장 완벽한 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래서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생생한 표상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주제와 뚜렷하고 그 내용에 알맞은 비유와 운율을 갖춘 것, 이것이 좋은 시대, 훌륭한 시대. 그러니 자, 윤동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말마다 타는 저녁노을. 좋은 시죠. 이게 바움가르트이 볼 때 좋은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좋은 시입니까? 좋은 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 이게 1946년에 박목월 선생이 발표한 시인데 그 시는 그 전에 서여진 것이겠죠. 그럼 그 전에 서여졌다는 건 어느 시기에 서여졌다는 겁니까? 일제시대 때. 저기 이 박목월 선생이 일제시대 때 경주지방에서 면서기를 했습니다. 면서기를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런 들판을 봤겠죠.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 흔히 말하는
이게 일종의 유미주의 예술을 위한 예술이죠. 청록파의 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그네의 눈에 비친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정치, 이 정도가 주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일제시대에, 그것도 일제시대의 말기에 지어진 시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나그네 눈에 비친 시골 마을의 정치는 저렇게 아름답고 평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제와 양반의 이중수탈에 처해 있는 민중들의 삶들을 저렇게 그린다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현실의 왜곡, 회피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가 나쁜 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역시 그러나 윤동주 씨는 실제로는 상당히 이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그리면서 그래서 그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이 젊은이의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말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국가입 서정주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의 시는 자, 이렇게 기성정결입니다. 즉, 이렇게 기성정결이 이루어지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자, 그런데 이 김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2001년에 창비에다가 제목을 창비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국가입회 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립니다.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국가입회에서 서정주가 국가입회에서 이 시는 우리 고등학교 시에도 다 실렸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시고 정말 뛰어난 시인인 줄 알았죠. 그리고 바로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불교의 연기설, 모든 이 개별적 대상이 다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또는 불교의 화엄사상 이런 정도까지 깊은 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김환희는 이게 그게 아니라 합니다. 국가꽃은 이 국가꽃은 무슨 꽃입니까? 일본의 국화가 뭡니까? 사쿠라 아닙니다. 일본의 국화는 한 번도 벚꽃이 일본의 어느 문헌에도 일본의 국화가 벚꽃이라고 적혀 있는 문헌이 없습니다. 원래 벚꽃은 우리나라 야산에도 많이 피던 꽃이고 특히 우리 민주공원에 많이 피는 겹벚꽃은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겹벚꽃은 우리나라나 아니 벚꽃은 우리나라 일본이나 이 야산에 많이 피는 꽃입니다. 그럼 일본의 국화는 국화입니다. 일본의 국화도 공식적으로 일본의 국화가 국화 인증은 없지만 일본 왕실의 공식 문양의 국화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제일 지식인인 서정주가 저 국화꽃이 일본 왕실의 공식 문양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알았는데 이런 시를 쓴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생각이 돌아간다면 이 아주 무시무시한 시가 됩니다. 아마 대동아 공영권을 찬양하는 시가 될 수도 있죠. 서정주가 쓴 매일신보 1944년 12월 9일 1944년이니까 태평전쟁이 한참 막바지 달하던 그 시기에 마서의 오장 송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다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어두다 우리의 육군 항공대장 항공오장 마서이 히데오여.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마서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체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이러면서 장어도다 우리의 항공대장 우리의 육군 항공 오장 마서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한결 더 짚푸르는 우리의 하늘이여 아 레이테만은 어디런가 먼 천결의 바다런가 귀 기울이면 여기서도 역력히 들려오는 아득한 파도 소리 레이테만의 파도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를 쓰던 당연히 친일 인명사진 올랐겠죠. 1987년 1월에 쓴 시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드리는 송가. 그러니까 한 예술가의 이런 문학적 예술적 성취와 그들의 또는 그의 삶과 따로 보아야 됩니까? 그것이 따로 분리될 수 없겠습니까?
혹자는 그가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이룬 문학적 성과는 따로 보아야 한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적어도 서정주에게는 그런 말이 허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기적이고 또 또렷한 주제를 가지고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사람의 머릿속에 생생한 표상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주제가 뚜렷하고 그 내용에 알맞은 비유와 운율을 갖춘 것, 바로 이런 시죠. 이게 전형적인 모더니즘 시입니다. 자, 이것은 황지호는 너무나 또는 기법이 뛰어나고 재능이 너무나 또 많은 사람입니다. 쪽 빨아서 씹어주세요. 쪽 빨아서 씹어주세요. 줘서 300원, 100원입니다. 멋있는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어법이나 맞춤법을 파괴시켜버렸죠. 이것은 무엇을 의도하겠습니까? 규칙이나 제도적 질서를 해체, 붕괴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아까 말했던 이런 기성정결이나 발단, 정기위기, 절정 이러한 유기적 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유기적 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아까 시들에는 시적인 화자, 주체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눈에 보인 광고문안이라 자기 귀에 들린 광고문안을 오래 붙였습니다. 오래 붙이는 기법이 뭡니까? 몽타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시적 화자, 유기적 구성이 사라지고 어떠한 이 서사를 전달하는 그런 주체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 시적 화자의 소멸이고 이것은 주체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단일한 주제의 소멸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이건 뭘 말하려는 겁니까? 너무나 소비 자본주의가 너무나 창궐해버린 이 현실을 비판하는 것인지, 상품 문화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 현실을 비판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뭔지 모르겠죠. 또 성의 상품화를 말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쪽 빨아서 씹어주세요. 뭐 이런 건 다 성의 상품화를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황지호입니다. 차절 심자죠. 심인,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영장 나왔음, 귀가요 않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에 1호 5일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얘기하자. 어머니가 이동하시다. 조순의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구리 환자 똥을 눈다. 이 황조의 대표적인 도시시 해체시입니다. 뭡니까? 시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있습니까? 시인이 어디에? 화장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셔. 신문 보면서 신문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그걸 오래 붙였습니다. 오래 붙여서 편집하는 기법? 몽타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입니다. 그리고 소식 두절 11월 3일입니다. 이 11월 3일은 80년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80년, 81년 이후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 11월 3일이 적어도 80년이라면 같은 해라면 여기 80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 이것은 적어도 80년, 그 다음 81년이나 82년쯤 되겠죠. 그리고 11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11월 3일은 광주 학생 의원 날입니다.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에 실제로 광주에서 광주 인근에서 광주로 통하던 이 한국의 남학생들이 한국 여학생들을 희롱하는 일본 남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이 경찰서에 유치하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일본 학생들은 다 후방시키고 한국 학생들만 영창에 집어넣어 버리니 이제 광주 지방, 전라도 지방의 학생들이 이른바 일제 저항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광주 학생 의거일이 11월 3일입니다. 이 점은 그걸 학생의 날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김종선 80년 5월이라면 저 80년 5월은 어느 날짜겠습니까? 그래 광주 항쟁이라는 이야기겠죠. 금방 보면 그런데 가출했다니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얘가 그때 실종되었다. 그런데
12월 3일 입대 영장이 나왔으면 보통 입대 영장이 20살에 만 20살에 나온다 가정하면 종수가 요때 나이가 몇 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나 길어야 많아야 대학교 1학년 되겠죠. 그런 애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갔다는 겁니까? 아마 광주 도청에서 마지막으로 시민권으로 있다가 아마 계엄군에서 죽거나 뭐 어떻게 실종됐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기가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입니다. 그 다음에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들어와서 얘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의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들어와라. 내가 잘못했다. 모두가 가출을 해내고 이것도 다 가출했죠. 이 가출과 이 가출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 시기는 우리나라가 6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 80년대가 이어질 때 60년 4.19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5.16 혁명? 쿠데타. 예전에는 군사혁명이랬는데 요즘은 KBS마저도 쿠데타를 합니다. 쿠데타하고 혁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쿠데타는 계급 지배 체제는 온전한 그 상태에서 지배 계급, 지배 집단 속에서 권력 이동만 일어나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혁명은 그 변혁의 결과 지배, 피지배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4.19는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혁명이죠. 그런데 온전하게 새로운 지배개혁이 만들어지지 않고 다시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미완한 혁명입니다. 동학혁명. 동학은 혁명이죠. 실패한 혁명입니다. 그럼 이승계 뭐랍니까? 이승계의 무슨 혁명? 역성혁명. 이승계 역성혁명은 혁명이면 쿠데타입니까? 쿠데타입니다. 그럼 5.16은 명백한 쿠데타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잡으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정당성이 부족하니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힘을 얻으려고 뭘 합니까? 우리 어릴 때 뭐 했습니까? 수출 5개년 계획. 이른바 수출 드라이브를 막 겁니다. 수출 드라이브를 막 걸면 저개발 국가, 그때 당시 한국은 저개발 국가면죠. 저개발 국가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자본이 부족해. 그리고 원료가 부족해. 또 기술도 부족해. 뭐만 많습니까? 노동력만 풍부하죠. 여기 없네. 그러니 그 있던 원료마저도 원료는 다 저기 북에 많이 있고 이 남에는 원료도 별로 없습니다. 자본이 없고 기술력이 부족하니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이른바 수출 드라이버를 걸 수가 없죠. 그러니 그래도 수출을 잘 해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저가의 공산품을 만들어서 막 팔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공산품을 이렇게 저가의 공산품이라는 건 주로 뭡니까? 당시 섬유, 신발, 가발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노동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원료, 크게 이 제품의 가격에 들어가는 가장 큰 요인은 원료가 있을 거고 또 크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원료와 임금이죠. 그런데 이 원료 가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임금 가격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은 어떻습니까? 임금을 주로 결정하는 요인은 의식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개발 국가에서는 옷이 그렇게 뭐 안 좋아도 큰 문제는 없죠. 또 지금처럼 좋은 아파트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려면 어떻게 먹여줘야 되죠. 그러니 낮은 가격의 이른바 저가의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을 저임금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은 크게는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양성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 식구가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면 아버지가 벌어온 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노동자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먹고 생활하죠. 그리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라져가는 나의 노동력을 다시 충당해서 그 다음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노동력의 양성 비용, 이 두 가지가 임금을 만들어, 임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런데 이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양성 비용을 실제로는 자본은 이 노동력의 가치를 계속 낮추려 하죠. 그러니까 자본이 계속 낮추려 하는 데에서 이것을 계속 지키고 노동자들의 그러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미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이른바 최저임금을 위해서 계속 싸워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임금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러한 자본가 집단과 지배 집단들은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임금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게 되면 노동력의 질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임금은 일정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임금을 더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옷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적어도 먹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임금은 궁극적으로 뭘 강제합니까? 저임금은 궁극적으로 이른바 저물가입니다. 특히 저고가 저물가 정책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릴 때 소 한 마리 팔면 애들 대학을 다 시켰습니다. 살 한 가마 팔면 한 학기 등록금 되죠. 지금 살 한 가마 팔면 뭐 됩니까? 소 한 마리 팔아도 한 학기 등록금도 잘 안 되죠.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저고가 정책이 이루어지니 무엇이 됩니까? 농출이 피폐해지죠. 그러면 다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들어오죠. 도시로 쭉 들어와서 다시 뭐가 됩니까? 도시 빈면이다. 이른바 산업 예비군입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고용되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잘리는 요즘 말로 비정규직이죠. 그 도시 빈민 비정규직이 양성되죠. 이렇게 산업 예비군의 층이 두터워지면 가뜩이나 낮은 저임금을 더 강제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한번 맞물린 이런 이 저가의 공산품 전략, 이 수출 드라이브는 필연적으로 저임금을 몰고 오고 저임금이 저고가를 몰고 오고 다시 농촌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아버지들이 다 가족을 끌고 어디로 나옵니까? 도시로 꾸역꾸역 밀려나와죠. 그러니까 도시로 꾸역꾸역 밀려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 또는 누나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상공단, 공돌이 공순회가 되는 거죠. 이 공돌이 공순회가 되니 특히 시골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 특히 젊은 이 어린 여학생들을 끌고 와서 너희들이 우리 공장에 오면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시키죠. 야간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애를 그 투입시키고 일을 시킵니다. 야간에 야간에 학교를 보내주니 임금은 더 작게 되죠.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 어디 갑니까? 술집도 나가게 되고, 한번 술집가 나가면 돌아오기 힘들죠. 그런 애들입니다. 조순애, 21세 아버지가 기다리 집으로 속기 들어와 내가 잘못했대. 강필은 공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산업화 역군이라고 불리던 우리 예전의 우리 형님, 누나들 또는 우리 아버지들, 그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시는 그냥
서해진 시처럼 보이지만 이 시를 읽다 보면 과거가 떠오르면서 우리 어려운 시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이 주인공들에게 우리의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그래 이것을 전통적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의 핵심 기법은 어쨌든 전통적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은 세 가지로 규정이 되는데 첫 번째 그리스의 비극, 운명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비극, 성격 비극입니다. 주인공의 성격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죠. 그 다음에 헬렉 입센의 비극, 사회 비극입니다. 그러나 다 형태가 달라도 양식이 다 달라도 공통점은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이 있고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무대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일인물로 보거나 내 주위 사람으로 보고 그의 감정이입을 하죠. 그래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악당들을 주인공이 물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박수 막 치겠죠. 또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저 아주머니 저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가해지는 그 악으로 대갚지 않고 선을 행하니 저 할머니 결국 복을 받네 이렇게 하죠. 우리도 우리에게 가해진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의를 참고 견디면 우리도 복을 받겠지. 설령 내가 못 받으면 내 새끼라도 받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극점을 나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이런 이 핵심 기법이 감정이입이고 감정이입은 결국은 이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른바 결국 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건 조금 길게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제 한 인간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계가 너무 불의하고 왜곡되어서 나는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 나에게 가해지는 많은 이 불행들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절망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어버리겠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내가 어쨌든 이 현실 세계를 뒤집어 엎고 이 현실에서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보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현실 세계와 싸우는 그런 현실 세계의 불의를 극복하려는 그런 투쟁을 벌이겠죠. 이러한 이른바 부적절한 그러한 감정을 씻어내는 것,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랍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카타르시스랍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의 핵심 효과는 이른바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는 간단히 말하면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이러한 불의, 이런 부조리를 바로 바꾸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참고 견디자는 겁니까? 참고 견디자는 것이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 이러한 연극이 가지고 있는 이 카타르시스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브레이트의 서사극입니다. 다음에 또 길게 설명할 기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트 서사극의 가장 핵심 기법은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어 갑니다. 거기 전개되어 가고 이제 그걸 보는 이런 관객들이 주인공이나 등장 인물들의 감정이입을 하면서 거기 상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장면이 탁 나와서 감정이입의 고리가 차단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낯설게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다음에 또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낯설게 하기 페어프렘둥스 에펙트인데 이것을 낯설게 하기 저것을 독일말로는 엔터프렘둥 하면 이것은 소외입니다. 이 소외의 이것의 영어 번역은 말 그대로 alienation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트가 이 낯설게 하기를 쓸 때는 엔터프렘둥이 아니고 페어프렘둥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그냥 alienation effect라 이렇게 적죠. 그래서 한국에서 영문학을 한 사람들이 낯설게 하기를 흔히 소외 효과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낯설게 하기 또는 2000년 초반에 브레이트 학계에서는 이것을 생소화 효과로 통일했습니다. 이 생소화 효과는 실제로 그 형태가 어떻게든 다 다르지만 실제로 무대와 관객 사이가 우리 관객으로 하여금 당신들이 보는 것은 저것은 연극 속의 사실이니까 저기에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라. 그 감정이입의 고리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저 연극에서는 다양한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그 연극에서는 이 주인공이 한참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관객들을 보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경우는 관객들 욕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관람객들이 저기 무대 위의 인물들을 보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대에 선 배우들이 우리를 쳐보고 우리 보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만약 이 장면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연극은 관객이랑 배우들이 벌이는 이런 토론장, 좌담회장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핵심은 보통의 전통적 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에서 있었던 감정이입의 고리를 차단시켰어. 자, 또 기법은 어떤 기법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막, 1막이 끝나고 2막이 여기 전에 막간에 무엇이 내려옵니까? 커튼이 내려오고 내려진 커튼 뒤에서 이른바 스태프들이 무대를 새롭게 세팅하죠. 그런데 이 연극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하게 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관객들이 다 보는 데에서 무대 세팅을 새로 합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건 연극이구나, 현실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죠. 그리고 우리가 연극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객석에는 불이 다 꺼지고 여기에 주로 무대만 불이 비치죠. 저 연극에서는 객석도 환하게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극에만 자꾸만 집중하지 못하고 옆 사람들 쳐다보겠죠. 바로 이겁니다. 연극에 집중하지 마라. 다른 사람 반응도 살피고. 그렇게 저렇게 낯설게 하기 또는 생소화 효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연극을 보면서 그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의식이 분산됩니까? 분산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됩니까? 이성적으로 됩니까? 이성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에서는 주인공이 저렇게 해서 나쁜 놈들 다 물러치고 결국은 선이 이기고 이제 악이 멸하고 또 모두가 구원받네. 그런데 이상한 낯설게 하기 효과가 툭 나와서 그런 걸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저것은 현실이 아니고 연극이라고 하네. 그러면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지? 이제 이른바 카타르시스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사라져버리지만 이제 이 브레트의 서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연극이 바로 우리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거울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떻게 돼?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해서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다. 이게 브레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려 하는데 갑자기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서사극의 기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황지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솔직히 그때 내가 브레이트의 이 낯설게 하기 기법을 잘 몰랐다. 그런데 내가 써놓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줘서 알았더니 아마 그러지 않았겠죠. 이렇게 뛰어난 이 기법적으로는 몽타주 기법이고 이른바 해체시 도시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5분간만 쉬었다 할까요? 이제 황지우의 무덕입니다. 이 황지우 시인이 워낙 재능이 너무 많아서 무덕인 사람인데 이 무덕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무덕이 어디입니까? 광주 무등산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산, 절망의 산, 대가리를 밀어버린 민둥산, 벌거숭이 산, 분노의 산, 사랑의 산, 침묵의 산, 함성의 산, 정인의 산
죽음의 산, 불화의 산, 영생하는 산, 생의 산, 희생의 산, 숨가쁜 산, 치밀어 오르는 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 산, 꿈의 산, 그러나 현실의 산, 피의 산, 피투성의 산, 종교적인 산, 너무나 폭발적인 산, 힘든 산, 힘센 산, 일어나는 산, 눈뜬 산, 눈뜨는 산, 새벽의 산, 희망의 산, 모두 절정을 이루는 평등의 산, 평등한 산, 대제의 산, 우리를 감싸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그냥 삶부터 시작해서 절망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뭡니까? 희망, 평등 이런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유기적 구성은 전혀 없죠. 자, 이 시의 특징은 시인데 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각 언어 예술인 시가 시각 예술인 해화의 기법을 차용하고 있죠. 이런 것을 장르의 해체라 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또 한 명의 대단한 친구인데, 냉장고, 아마 한국에서 발표된 아까 보았던 황지우의 이런 시민가, 그리고 장정일의 냉장고가 한국에서 발표된 가장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라 할 수 있겠는데,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이모가 와서 내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먹어치고 있구나. 편도선에 걸려 며칠 누워있는 동안 어머니는 냉장고 가득 햄버거와 과실들을 채워주셨지. 그런데 이모가 와서 내 것을 다 먹어치우는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잡고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엎드려 믹서기 플러그를 꽂고 있었다. 그가 등 뒤에서 기척을 내자 그녀가 올려보았다. 너에게 주려고 토마토 주스를 만들려는 참이야. 그녀의 두 다리 위로 치마가 약간 올라가 있었다. 빨리 가서 누우라. 넌 지금 많이 아파. 나는 부끄러워서 뛰듯이 방으로 들어와 누웠다. 이 원래 장정일이가 처음에는 시를 쓰다가 나중에 소설을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게 거짓말을 해봐. 너무나 음란해서 19살짜리 고등학생하고 39살짜리 조각가가 둘이서 다니면서 기괴한 이런 이 음란한 성행위를 벌이는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이게 김영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판매 금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 소설은 판매 금지 당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몇몇 사람들이 그걸 사지요. 저도 그걸 복사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음란한 것만 막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비판하려는 상당히 강한 비판의식이죠. 악띠한 소설인데 너무나 음란해서. 그래서 아마 기독교 단체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설화에 휘말린 사람인데 그렇게 음란한 소설을 쓰던 장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가 무엇이 이상한지. 자, 일단 이 시는 소설 같습니까? 수필 같습니까? 시 같습니까? 소설이야 수필 같습니까? 수필 같죠. 이건 뭡니까? 장르 해체죠.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이모가 와서 내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먹어치우고 있구나. 여기서 이상한 것만 딱 몇 개를 찾아보면 거의 다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일단 내 이모, 내 것을 그는, 그녀, 그가, 너에게, 그녀, 나는 어떻습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을 왔다 갔다 하죠. 시적 화자가 누군지를 도대체 모르겠죠. 시적 화자의 소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이모가 와서 내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먹어치고 있구나. 편대순에 걸려 며칠을 누워 있는 동안 어머니는 냉장고 가득 햄버거와 과실들을 채워주시지. 이게 좀 이상하죠.
편도선에 걸린 애한테 냉장고에 있는 과실과 저걸 주면 햄버거나 과실을 주면 편도선이 낫습니까? 더 심해집니까?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또 햄버거를 냉장고에 넣어둡니까 원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모가 와서 내 것을 다 먹어 치우는구나. 자, 이 이모는 누굽니까? 엄마가 그런데 이모는 엄마 같은데 실제로 엄마가 아니죠. 실제로 뭡니까? 데리다 말라오면 대리보충인데 그거 아닌 것이, 그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단 나기 보들리아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좋은 옷을 티를 하나 탁 선물 받았습니다. 여기에 라코스테. 라코스테 지금도 비싸죠. 우리 이제 사촌 여동생이 라코스테라는 아주 돈이 좀 비싼 아주 좋은 티를 하나 딱 사줬는데, 그때 순진해서 막 이런 비싼 상표가 있는 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걸 싹 뒤집어 가지고 라코스테 상표 싹 뗐습니다. 그래 싹 빼버려 이거 다녔죠. 그래 좀 덜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집안 그런 행사에 만났습니다. 이 보라고, 이게 네가 사온 옷인데 하니까 눈을 탁 쳐다보더만, 오빠, 나는 오빠한테 이 난방을 사준 게 아니야. 라코스테를 사준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보들리아르가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사용 가치를 소비하지 않고 교환 가치를 소비한다는 거죠. 그 이미지가 실질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게 가진 이미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지와 실제의 전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는 뭡니까? 이모인데 이모가 어머니를 대신하고 있고, 이 실제가 아닌 이미지를 실제를 대신하는 그 이미지와 실제의 전도, 이런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 그는 자리에서 벽을 잡고 보으러 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잡고 보으러 갔죠. 그녀는 엎드려 믹서기 플러그를 꼽고 있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엎드려서 믹서기 플러그를 꼽는다? 엎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그는 쭈그려 앉아 믹서기 플러그를 꼽고 있었다, 이렇게 말이 맞죠. 그러니 엎드려서 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꼽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등 뒤에서 기척을 내자 그녀가 올려보았다. 등 뒤에 기척을 내는데 어떻게 올려봅니까? 봅니까? 무이죠. 뒤돌아보았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 앞에 거울이 있었겠죠. 자, 그녀는 엎드려 믹서기 플러그를 꽂고 있었다. 이 이야기도 이 엄란한 장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뭡니까? 믹서기 플러그는 뭘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남성이 지금 성기를 지금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그가 등 뒤에서 기척을 내자 그녀가 올려보았답니다. 너에게 주려고 토마토 주스를 만들려는 참이야. 그녀의 두 다리 위로 치마가 약간 올라가 있었다. 얘가 지금 고모를, 이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저기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모랄, 일상적인 성도덕의 해체죠. 자, 그런데 빨리 가서 누워라. 넌 지금 많이 아파. 나는 부끄러워서 뛰듯이 방으로 돌아 누웠다. 도대체 무엇이 부끄러운 겁니까? 이모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했다? 아니면 이모가 내 것을 다 먹어 치운다고 생각한 게 속된 말로 쪽팔린다? 무엇이 부끄러운 겁니까? 의미가 아주 모호해지죠. 의미 해체입니다. 이렇게 장르 해체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올려보았다. 시점이 파괴,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소멸입니다. 주체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도선에 걸려 며칠 누워있는 동안 어머니는 냉장고 가득 햄버거가 실을 채워주시 상식의 파괴 해체죠. 그리고 너에게 토마토 주스를 만들려는 참이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머니와 이모 사이에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자, 냉장고 문 여는 소리를 듣고 그냥 혼자 상상을 한 거죠. 냉장고 문 여는 소리라는 것은 실제인데 머릿속에서는 이모가 내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먹어치우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성보라를 해체입니다. 그리고 그가 등 뒤에서 기척을 내자 건져가 올려보았더니 이렇게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성역할의 해체입니다. 빨리 가서 누워라. 넌 지금 많이 아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주 교활하게 장정일은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성적인 기호들이 숨겨놨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성역할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이모가 남성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좀 수동적인 역할을 하죠. 즉 성역할의 전도 해체입니다. 그리고 토요제 이 시는 주제가 뭡니까? 장생이한테 당신 이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라겠죠. 애초에 단일한 주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이 장정일의 냉정한 시에서 볼 수 있는 특질입니다.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 지나지 않았다. 내가 거의 단추를 눌러줬을 때 그건 나이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거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고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누르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거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크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건 안 읽어도 되겠죠. 이 뭡니까? 똑같은 우리가 적어도 한국에서 정상적인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다 아는 시의 형식을 그대로 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완전히 새롭게 대체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1차적인 이 김주수의 꽃은 이 김주수의 꽃을 읽으면 어떤 소설이 생각합니까? 생택지베리의 어린 왕자.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와 그 이런 사이의 많은 꽃이 있어. 내가 돌보고 물을 준 그 꽃과 맺은 이런 관계죠. 자, 이러한 이 정서적이고 1차적인 이러한 관계가 사물들의 관계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사물들의 인간과 인간들의 사이에 물건과 물건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 버린다. 이걸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학파 1세대 아도르노나 호르카이머가 말하는 것. 그 1차적인 인간관계인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똑똑한 누나입니다.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는 누나라서 그래 좋았는데 이제 내가 사회에 나와서 만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만난다 이거죠.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또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물건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의 사물화, 물상화를 하죠. 물건입니다. 물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근원적이고 1차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러한 이 관계로 이루어진 인간들의 관계가 그 자리를 물건들이 대체해버리는 또는 사물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드러내는 뛰어난 시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기법은 뭡니까? 패러디입니다. 내 시에 대하여 의아하는 구시대의 독전놈들에게 차렷 일종지어 차렷 죽은 아니겠습니다. 차렷 일종지어 차렷 일종지어 차렷 해쳐 모여 이 뭐 많은 놈들이 해쳐 모여 야 이 놈들아 너네들 정말 그따위들로밖에 정신 못 차렸어? 응? 차렷 일종지어 차렷 이 시가 1984년에 지어진 시입니다. 1984년이면 어느 시기입니까? 전두환 독재 시절. 우리 사이에 어떠한 그게 있었습니까? 삼청교육대 있었죠. 저 잡혀간 사람들이 얘기 때겠죠. 우리 시대에 만연한 군사 문화를 도발적으로 비판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그 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는 시를 읽을 때는 우리는 시를 감상하는 독자는 우리가 감상자이고
시기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상의 객체죠.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보통의 이 독일의 페트 한트케라는 사람이 이 지은 희곡 중에 관객 모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객 모독은 실제로 내용은 전혀 스토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데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우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와서 관객들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합니다. 말도 관객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자기들이 감상의 객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관객들을 살피고 관객들을 심판하려 합니다. 여기는 이른바 객체와 주체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게 이 특징이 실은 그런 특징입니다.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른바 감상의 주체, 감상의 객체의 주체, 객체 관계가 전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입니다. 장정일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일지 경마장 가는 길, 최수철의 알몸과 육성. 특징은 주제 파괴, 발언과 단어의 해체, 무정부주의 이런 특징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논리적 일관적 구성이 해체되어 있고 정보 및 이미지의 파편화입니다. 적응성, 순수성이 장르 혼합이죠.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죠. 주인공이 문성거하고 죽은 강수연. 그런데 보면 실제로 소설의 그런 스토리와 관계없는 지나치긴 이런 세부적인 세밀한 묘사들이죠. 이 남녀가 성관계를 벌이는데 성관계의 이런 육체적인 각도 이런 것들이 아주 지나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는 거죠. 실제 스토리 전개와 관계없이.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소설 중에 질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누보 로망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갑자기 그 작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누보 로망의 대표적인 작가 질투 한번 쳐보십시오. 질투. 그 질투에서 보면 실제로 그 질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K라는 한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와 그 아내 그리고 그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다른 남자. 그런데 그 주인공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 거죠. 그런데 저것들이 여행 가서 무엇을 할까? 이런 막 상상을 하면서 주인공이 이야기를 써나가죠. 그런데 그런 스토리 전개는 너무 단순합니다. 알랭 로버 그리에입니다. 알랭 로버 그리에. 알랭 로버 그리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프랑스 누보 로망의 대표적인 누보 로망 신소설이라는 뜻이죠. 누보 로망의 대표적인 소설인데 그 누보 로망의 틀을 거의 뺏기다시피 한 이 작품이 바로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입니다. 형식은 다 처음 보면 이 알랭 로버 그리에의 질투를 몰랐을 때는 괜찮은 소설인데 보면 상당히 그런 힘미가 짙은 소설인데 어쨌든 이 질투에서도 실제로는 이야기 전개는 관계없이 박공집에 햇빛이 비치는데 그 햇빛의 그림자가 어떻게 진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스토리와는 관계없는 지나치게 세부 묘사들이 막 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런 소설들입니다. 적응성, 순수성이 장르 혼합 이런 것이죠. 오태석의 운상각, 그 다음에 기옥수 언철한 관객 모독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입니다. 특징은 명료성에서 불명료성으로 스토리 또는 플롯의 파괴죠. 이 쇼컷은 아주 뛰어난 영화인데 쇼컷은 실제로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적인 영화에서 꼴라주 기법이 사용되기 힘든데 꼴라주 기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제로는 한 6개의 스토리가 덕지덕지
앞뒤로를 알 수 없게 엉켜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엉켜진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이 쇼코스라는 이 영화에서 감독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들 간의 소외감, 거리감, 분열 이런 것들을 아주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총알탄 사나이입니다. 이 총알탄 사나이는 보면 과거의 모든 영화들을 다 장면들을 뺏겨와서 덕지덕지 결합해 놓았습니다. 이 패스티시입니다. 이 쇼커스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아주 뛰어난 영화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길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보통의 모더니즘 소설에서 대표적인 추리 소설 중에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나인강 살인 사건입니다. 또는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이죠.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은 특징이 뭡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그런데 이 소설가는 아주 뛰어난 추리를 통해서 전혀 의의 인물이 범인임을 만들어내는 아주 뛰어난 소리. 그래서 아주 통일성이 있고 유기적 구성이 아주 명료합니다. 그런데 폴 버호벤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30년 됐습니다. 언제? 예. 샤론 스톤. 샤론 스톤이 60이 넘었죠. 아주 젊을 때 있을 텐데, 일단 이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여자가 추리 소설을 쓰는 이 소설가고, 이 남자는 형사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이 형사가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데,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의 눈을 가리게 하고, 그리고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묻게 합니다. 그러니 멍청한 남자는 그것이 성감을 더 올리게 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얼음 속옷을 꺼내서 남자를 찔러 죽이는 이런 여기저기 살인 사건이 몇 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 사람이 투입되어서 이 여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 처음에는 이 여자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지나서 보니 이 여자가 범인이 아니라 이 여자의 대학 동창이 범인이라는 몇 개의 단서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 남자가, 주인공 형사 저 남자가 이 마이클 더글라스죠. 저 남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의심을 두고 용의자로 두고 찾아간 이 여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하면서 그 여자 대학 동창이 범인인 줄 알고 그 여자 뒤를 쫓죠. 근데 어떤 백화점 같은 곳에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딱 부르니 그 여자가 딱 돌아서죠. 그 여자가 이제 바바리를 입은 것 같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총인 줄 알고 남자 먼저 손을 탁 꺼내서 그 여자를 쏘아 죽인 거죠. 그런데 보니 그 여자가 이 주머니에서 딱 이렇게 좀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은 총이 아니라 차 열쇠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해를 했던 지금까지 스토리는 실제로 이 남자가 실제로 오해를 해서 그 여자를 죽이긴 했지만, 이제 이 여자 원래 범인으로 몰렸던 이 여자는 범인이 아니고 그 여자가 진범이었다는 것이 다 밝혀지고, 이 둘이서 그래서 다 여자는 용의를 혐의점을 벗고, 그 여자는 뭐 어쨌든 실수로 죽긴 했지만 그 남자가 형사가 가벼운 징계를 받았겠지만 둘이서 좋아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또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마치고 또 하면서 이 남자의 팔을 이 여자 묶습니다. 남자가 눈까지 더 가려 줍니다. 그래서 여자가 칼을 다시 얼음 속옷을 꺼내죠. 그러면서 찌르려 하다가 그 얼음 속옷을 침대 밑으로 숨겨버리고 영화가 싹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마지막 장면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보았던 모든 플롯이나 스토리가 완전 파괴되어 버린 거죠. 불명거성입니다. 플롯의 파괴입니다. 이게 이 영화가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자,
요거는 전에 우리 했기 때문에 일단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 포스트 구조주의 사상이 확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968년 5월 혁명은 실패했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프랑스에서는 종교,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보수적인 가치들을 대체하는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등의 진보적 가치, 즉 이것들이 다시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독일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그러한 반전운동, 또 반제국주의 운동, 그리고 보수화된 기성정치권, 기득권을 비판하는 그러한 이 흐름들이 크게 퍼져나갔던 것이죠. 자, 요건 전에 우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데리다의 요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푸코는 총체성을 거부합니다. 리오타르는 소서사 이론을 또 내세우죠. 자, 그래서 데리다는 차연 개념에 의해서 고정된 실체, 확실히 규정된 것을 추구하는 현존의 행위사건 부정돼야 한다. 현존의 행위사건 저저번주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행결 때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데리다는 그래서 어떠한 기표의 의미는 특정 기의 속에 고정될 수 없다. 어떤 기표의 궁극적 기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기의를 확정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연된다. 그래서 무슨 개념이 만들어진다? 차연. 그래서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텍스트이고 어떤 텍스트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텍스트 의미는 콘텍스트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예술 작품이 단 하나의 올바른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그는 어디에 개입해서 샤피로의 하이데거 비판에 개입해서 샤피로를 비판하고 하이데거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하이데거마저도 현존의 행위상학을 범했다. 이렇게 비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입니다. 이 푸코는 총체성의 관점은 억압적이다. 형이상학적 포괄적 격사 이론은 거부돼야 한다. 그리고 진위의 구별은 자의적 의원적이다. 여기는 정상과 비정상의 그런 차이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그래서 이제 권력은 중심이 없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권력이 가장 핵심입니까? 정치 권력이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러한 이 투쟁들이 가장 핵심적인 투쟁이죠. 그런데 노동자 계급도 그 안에서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열된 집단이다. 이런 분열된 집단이 어떻게 이 사회를 변혁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누가 자본가 계급에 저항하는 노동자 계급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에는 중심이 없다. 보통 우리는 정치 권력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권력을 생각하는데 권력은 모든 곳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권력이 미심합니다. 선생과 학생 사이, 그리고 부모와 아들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도 모든 것이 권력은 이렇게 실핏줄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 핵심적인 이런 권력, 이런 권력의 핵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의 핵심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을 이끄는 단일 기업이나 집단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다양한 형태의 저항만 존재할 뿐이다. 제가 너무 짧게 요약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오타르입니다. 자, 이제 보편적 원리, 리오타르는 보편적 원리 거대담론,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는 역사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으로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은 뭐였습니까? 신의 구원입니다. 신의 계시입니다. 그 움직여가는 역사는 신의 의지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고 있고, 칸트식으로 말하면 역사의 종국적 목표는 완전히 도덕적인 사회, 헤겔식으로 말하면 이 역사의 종국은 완전히 이성적인 사회, 마르크스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이른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개업투쟁이라는 이런 보편적 원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서양 철학의 오랜 본질주의적 관점에 따르자면 이 책상을, 예를 들어서 책을 놓고 글을 쓰고 글을 읽게 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사무가구라고 이것을 본질을 정해버리면 그 본질에 따라서 이 세계의 모든 책상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죠. 모양이나 형태가 다 달라도 모든 세계를 이렇게 본질주의적 관점에서는 세계를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세계를 포착할 수 있죠. 그런데 니체는 그게 없다는 거죠. 니체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역사를 가지지 않은 것만이 제마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질주의적 관점, 총체성의 관점에서 이 책상을 설명하게 되면 이 책상이 가지고 있었던, 이 책상을 사용했던 어느 누구의 그런 역사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기념할 수 없는 것들. 아도르노로 말하자면 이른바 동일성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비동일자들이 다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른바 사회는 그러한 이른바 거대 그랜드 나레티브, 즉 보편적 원리, 거대 서사, 거대 담론, 이런 보편적 원리는 총체성의 기획일 뿐이다. 세계를 전체적으로 포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노동자, 자본가 기업 중심의 사회 논리는 틀렸고, 근대적 대서사는, 그랜드 나레티브는 총체성의 테러리즘이다. 따라서 각자 규칙 안에서 작동하면서 다른 서사를 통합하려 하지 않는 소서사가 알맞은 대안이라는 거죠.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이 세계를 한꺼번에 다 변형하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쨌든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각 지역마다, 각 집단마다, 또 각 계층마다 통하는 그들만의 서사가 있고, 그 서사는 다른 서사를 통합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다른 서사를 통합할 수 않으려는 소서사가 알맞은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도 다 못했지만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딱 5시인데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분은 다음 주 강의 때 이 특강을 하실, 제가 30분 정도 하고 이 부산을 넘어서 이 전국에서 이 메디라 하면 서러워하는 부산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석조각가, 돌조각가 우리 정희욱 작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뛰어난, 제가 또 정희욱 작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이론들을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폴 뉴먼의 이 숭고 개념, 그리고 료타르의 숭고맥, 이런 걸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이 오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